국가 간의 상호작용은 복잡하고 민감한 균형 위에 세워져 있으며 비즈니스든 외교든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글로벌 경제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국제 규범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이는 불만과 긴장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한국은 과거에 자국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사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그런 역갑질 현상은 전통적인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흥미로운 관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갑질이라 함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력과 합리적인 비즈니스 논리를 바탕으로 정당한 과정을 통해 자국의 위치를 개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 기술 혁신, 국제적 영향력 증대와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정부는 다자 외교를 통해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며 문화 콘텐츠는 한류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국가들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을 경험하고 있다는 정황은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불이익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 정치 및 경제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은 국제 규범과 상호 존중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존중과 협력이 없다면 장기적인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강화된 국제적 위치를 유지하면서도 협력적이고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외교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서방이나 유럽 강대국들은 애초에 동방의 한국에 대해서 약소국 취급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현재 한국이 첨단 산업과 방산에서 치고 올라가 이만큼 인정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제기구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네트워크를 쉽게 뛰어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방산 납품에 있어서도 독일을 비롯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방해가 암암리에 있었고 그들은 유럽 역내 조달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한국에는 무상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서방은 물론이거니와 제3세계에서도 한국에 대한 취급은 다소 황당했는데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를 생각해보면 같은 방산인데 국가에 따라 행동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FA-50과 잠수함을 최초로 수입해준 국가이기에 고마운 나라이지만 사실상 그 이후의 행보는 한국의 큰 손해와 계약 번복이라는 최악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방산 계약에서 한국과 서방에 보이는 태도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한국에는 잠수함을 계약해 놓고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서 뒤통수를 쳤는데 그 가운데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수백억 원에 해당되는 잠수함 부품을 주문해버렸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계약서까지 썼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한 프로세스였으나 그들은 막무가내였으며 최근에는 KF-21 분담금 납부 계획을 6월까지 하기로 해놓고 무시하며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국가의 또한 이러한 인프라에서도 면은 방산 역시 뿐만이 마찬가지인데요 아니라 그런데 이러한 면에서 이번엔 역으로 똑같은 두 가지의 프로젝트 통시진행에서 한국은 매우 다른 면을 보입니다. 한국은 최근 이들 국가에서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면서 받은 것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케이스를 보면 한국이 이 국가에 행한 모습이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두 가지 국가 중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단은 약 70조 원짜리 프로젝트로 한국이 고속철을 놔달라는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우선 베트남은 코로나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그간 접었던 남북고 속철도 산업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 호치민 도시철도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계획 관련 국가에 포함되었는데요. 실제 2009년 10월 교통부는 베트남 철도와 관련하여 7개의 한국 두자 컨소시엄이 35km 규모의 하노이 전철 건설에 나선 바 있으며 야장과 호치민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에 21억 달러 규모의 BOT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십수년 전부터 관련이 깊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한국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입주하고 국가의 GDP 25%를 책임지기 시작하자 이렇게 사회 전반의 인프라 건설에 적극 한국을 참여시키는 모습을 다방면에서 보여왔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이다 보니 어쩌면 이런 면은 당연하기도 하다는 의견입니다. 게다가 박항서 감독의 한류열풍 등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매우 높고
코로나 이후 베트남 관광청이 관광객을 모객했는데 한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탐민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30억 달러 투자 의향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키지 부분의 시설과 고용을 늘린다고 협의하며 더욱 고무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 최근 수년간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발생했는데요. 베트남 하노이시의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던 현대건설이 공사 중단의 선언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하노이시가 현대건설에 제대로 건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역사 왜냐하면 4개를 하노이 짓는 지하철 것으로 현대는 프로젝트는 2억 달러를 지하철 수주했고 3호선과 2022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규모나 예산면에서 그리 크지만은 프로젝트라 지연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연해봤자 비용만 많이 들게 되므로 현대건설은 빠르게 건설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그러나 현대건설이 건설 중단까지 선언한 것은 하노이시에서 대금 지급이 안 된 게 처음이 아니었으며 공사지연 보상비로 약 900억 원을 청구하자 하노이 도시철도위원회는 100억이면 충분하다며 거절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계약이 하노이시 당국과 맺은 계약이라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베트남의 건설대금 발목이 잡혀 공기까지 대거 지연되어 공사대금이 불어나버린 것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괴로운 것은 이것이 단순 비용 문제에서 오는 원인도 아니고 정치적인 충돌과 주민들의 보상 문제, 이해관계 등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 다양한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베트남 공산당 당국이 차일피일 지연하면서 공사대금이 막대하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베트남 정부에서 제 아무리 77조 원짜리 고속전철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섣불리 이런 대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베트남에서는 또한 신공항을 건설해 달라는 프로젝트였고 이 역시 8조 원 규모였는데요. 베트남의 항공인프라 확장과 동시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야심찬 국책 프로젝트임이 분명합니다. 실제 베트남은 코로나 이후 직강 물류를 비롯해 관광사업 확장 등 신공항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국가들이 군침을 흘릴 수도 있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다양한 신공항을 수주하면서 대단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신공항 프로젝트 중에 페루의 친체로 신공항 건설 방향은 베트남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한데요. 한국은 페루의 세계 7대 불가사의인 마추픽추 관문인 친체로 공항을 건설함과 동시에 인근의 스마트시티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공항과 도시를 함께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베트남 당국은 한국의 신도시 건설 기술을 도입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신공항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너브콜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된 한국의 공항 운항 능력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튀르키예 등 중동 최고 규모의 공항이 오픈할 때마다 한국이 컨설팅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쿠웨이트 국왕은 제4터미널 준공식에서 직접 나와 인천공항의 노하우가 이식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한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보내고 베트남에서도 있는 것은 바로 더욱 이 한국의 공기를 대해서 지키는 너브골을 접입니다. 50억 달러, 약 6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의 지연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기간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 경쟁력이며 중요한 것은 이제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베트남 당국은 지금까지 이 릉탄 국제공항의 가장 큰 문제였던 보상 문제를 해결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 5년 넘게 릉탄공항이 착공하지 못했던 것은 주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보상위원회와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토지 보상을 끝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것에는 거주민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농작지에 대한 하당 보상 금액을 협상해서 모두 끝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보상 문제를 빠르게 베트남 정부가 해결한 것은 바로 경제 살리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업계는 코로나 이후에 베트남의 경제 성장들을 최대 2자리까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항공 물류가 급선무되기 때문이며 베트남 남부 최대의 호황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터미널 건설 이전의 예상과는 다른 장면들이 펼쳐지면서 베트남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터미널 입찰을 취소하면서 공항 오픈이 전격 지연되어 버린 것입니다. 앞서 논의된 대로 본래 2025년에 오픈할 공항이었으나 이번 취소로 개장 자체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입찰 실시 때 기업들이 입찰하지 않았거나 혹은 베트남 당국의 일방 취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둘 다 좋지 않은 케이스라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베트남 당국은 신공항 경험이 많은 한국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에 대해 제안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입찰이 취소되면서 이제 재입찰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공항 오픈도 정격 미뤄진 것입니다. 이처럼 베트남에서 한국에 거의 100조 원에 달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도움을 청했으나 한국에서는 기존 대금 회수 문제를 비롯해 저렇게 초대형 프로젝트를 맡을 경우에 앞으로 회수조차 불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다하는 분위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고속철도와 신공항 프로젝트를 동시에 요구하는 국가가 나왔는데요. 이 국가에 대해서는 한국이 매우 협조적이며 곧 계약하거나 협약이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는 바로 폴란드인데 폴란드에서는 신공항과 더불어 고속철도를 한국에 건설 요청했습니다. 공항의 경우 지갑대인데 폴란드에서는 신공항과 공항과 도시들도를 한국에 건설 요청했습니다. 이미 고속철도 설계는 한국에 맡기기로 했으며 이제 건설 관련 프로젝트를 집행 중인데요. 이에 현대로템은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한 사업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사인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고속철 사업의 경우 이미 폴란드 바르샤바 트램 사업을 진행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사업을 진행하는 폴란드는 확실히 중국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가 높은 고속철 사업은 누구나 선호하지만 베트남과는 온도차가 보인 이유가 있는 것이 폴란드에서는 대금 지급에 적극적이며 베트남과는 전혀 다른 정부의 태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나라 모두 한국의 수출 흑자 상위 8위 이내 국가로 한국과 경협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폴란드는 한국과 경협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한국에 다시 내주는데 매우 유연하게 움직이나 베트남은 한국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매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똑같은 신공항 사업과 고속철도 사업을 폴란드만 잘해주느냐 항의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이제 오히려 한국의 확실한 대금 지불과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이들을 우선 택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일본을 위해 수산물을 사주겠다는 제안을 한 가운데 그 놀라운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미국의 의도를 간파하고 비판하는 이들이 쏟아졌고 그간 주일미군이 벌인 일들을 덮으려 하는 행동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오염수에 버금가는 문제가 곳곳에서 터진 상황이고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대응으로 일본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수산업계는 중국의 수입 금지 조처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 수출액 3,800억엔 가운데 22% 870억엔을 차지하는 가장 큰 고객입니다. 중국 본토에 이어 2위인 홍콩으로도 750억엔 어치가 수출돼 중국 의존도가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액 가운데 1위 품목은 가리비로 991억엔을 수출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일본산 가리비는 14만 톤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9만 톤 가량은 껍질 그대로의 냉동 상태로 운반돼 중국 공장에서 가공 후 미국에 연간 3터부터 3알론이 재수출됐습니다. 중국 업자들은 가리비 껍질을 벗긴 후에 담금질이라는 독자적인 기술로 수작업을 실시해 이른바 가리비 스테이크라 불리는 크기로 만든 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수입 금지 조처로 가리비 가공업자들은 생산 거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과 베트남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리비의 생산 거점을 옮긴다고 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산을 두려워하는 시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국 업체들의 이전을 중국 정부가 그대로 용인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독자적으로 가공해 직접 미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껍질을 제거하는 인력 확보와 높은 인건비에 박혀 하대 교도소 수갑자의 형무 작업으로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획은 여러 가지 문제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중국 대신 죄수들이 가리비 까라. 1. 계획 무산. 일본 농림수산상은 수감자가 작업한 산물을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것은 제도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외에도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는 수감자 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수감자를 교도소 외부로 파견해 작업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이 또한 철회해야 했습니다. 사업자와 주변 지역의 이해 등 과제가 많아 아물러 자국 수요를 겨냥해 수감자를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곤란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가공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전복 가리비로 물리며 크고 맛 좋은 가리비 산지로 알려진 홋카이도 입장에서는 제철을 맞은 가리비를 수출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0만 인분을 학교에 무상 급식하는 안을 발표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가리비를 보관할 공간조차 없어 재고 소진을 위해 무상 제공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오모리현 해삼 등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인데 해삼은 가리비와 달리 일본 내 소비도 어렵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7월 초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후 7월과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8월 24일 수입 금지 조치 이후 9월에는 수치가 0으로 발표됐습니다. 대중수산물 수출 0.1 리스크 현실로 러시아 정부도 지난 16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일본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에서는 소비 확대를 위해 가리비 도시락 한정 판매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까지 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도시락을 먹으며 용언했지만 해외 수출 없이는 버틸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최근 주요 7개국은 중러를 옆두에 두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G7 일수산물 수입 금지, 즉시 철폐 공동성명 중러 겨냥. 중국은 수산물 수입국에 대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가리비는 캐나다산 수입으로 대체하고 참치의 경우에는 스페인 등 다양한 곳에서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산동성 청도시에서 국제어업 박람회가 열렸는데 51개국 1650개 지역이 참가해 엄청난 홍행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판로가 막힌 일본계 기업의 홍보는 거의 없었던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일본산 참치로 해체쇼를 했지만 이제는 스페인산으로 대체돼 있습니다. 중국은 그간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일본 10개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했는데 일본 측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발해 모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을 대량 구매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일본산 가리비부터 구매해 주일 미군에 공급할 방침을 밝혔고 이후 군사기지 내 상점, 식당에서도 판매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미군은 이전까지 일본 현지 해산물을 구매한 적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가리비 1톤을 구매할 방침이며 점차 양과 종류를 늘려갈 전망인데 미군 내에서도 반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염수가 방류된 시점에 일본산 수산물을 먹는다는 건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다 군인과 그 가족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아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처가 생긴다는 점에서는 일본 업자들이 좋아할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리비 업체도 곤란하지만 오키나와 분들은 미군 기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일본 미국 대사는 미군 기지도 축소해달라 이런 반응과 함께 겨우 1톤이냐 뭐 황당하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중국으로 14만 톤이 수출됐다는 점에서 미국의 1톤 제스처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PFAS로 불리는 발암 물질 문제로 뉴스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PFAS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유기불소 화합물을 이르는 영어로 최근 들어 유해성이 알려졌으며 종류만 4,700개가 넘고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합물질로 불립니다. 그리고 몸 안에 계속 쌓여 좀비 화합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신장암을 유발하거나 어린이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 물질로 2000년대 들어 주목받고 있는 물질입니다. 특히 간 손상이나 콜레스테롤 측정, 면역 반응 감소 및 언어 종류의 암을 포함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미군기지 오염도가 심각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일 미군기지 저류지서 발암물질 PFAS 목표치 18배 검출. 7월에는 일본 가나가와 현의 미군 기지 내 저류지에서 PFAS가 목표치의 최대 18배나 격출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 혈액에서도 PFAS가 비교적 높게 검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대학 연구팀이 지역 주민 650명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실시한 결과 2년 전 조사 때의 평균치보다 3배가 넘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팀이 이 지역 수돗물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지하수 상류에 있는 요코타 미군 기지를 오염원으로 지목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군 기지 경납고에서 PFAS가 함유된 거품 소화 제 7,000리터가 유출돼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지역 시민들은 도쿄도의 정화장치 설치나 주민 혈액검사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주요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현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9월에 스위스 유엔 유럽 본부를 방문한 오키나와 지사는 미군 기지의 존재가 오키나와 발전에 인장애가 되고 있다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유엔 내에서 강연회를 열고 미군에서 유리하는 사건이나
PFAS 등의 환경 문제는 인권 문제라고 호소했습니다. 물과 열에 저항하기 위해 1940년대 처음 개발된 PFAS는 들러붙지 않는 펜, 직물, 화재 진화병 거품, 식품 포장 등의 품목에 사용되고 있으며 공기, 토양, 호수, 강, 읍식, 식수 및 사람의 몸에도 축적됩니다. 2021년 오키나와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 해병대가 2터부터 3일에 길처 텐마 비행장에 보관하고 있던 PFAS가 함유된 오염수를 하수도에 배출하는 장면이 보도된 것입니다. 배출된 오염수는 약 6만 4천 리터로 드럼통 320개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방출했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미군 기지 앞으로 시민들이 몰려가 거센 항의를 했습니다. 오키나와 대학 교수는 미군이 버린 PFAS는 자연계에서는 거의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농도를 희석한다 해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결국은 일본인들이 희생양이 될 것이라 경고를 했습니다. 하수 처리장에 쌓인 진흙이 비료로 만들어져 농업에 사용되기에 결국은 일본인들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키나와 근처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해류를 타고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연론은 아무리 농도를 낮춰 방출하더라도 총량은 같기에 대량의 물질이 환경에 축적될 수밖에 없다며 분노를 나타냈죠. 이를 본 일본인들은 후쿠시마를 떠올리며 충격에 빠진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와 흡사하네요. 희석해도 괜찮다면 미국에 가지고 가서 뿌리면 되지 않으냐? 주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해당 물질은 오래전부터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어 왔습니다. 2016년 오키나와 차탄 정수장에서 검출된 적이 있는데 카데나 공군기지가 오염원으로 추정됐던 것입니다. 정수장 물을 식수로 쓰고 있음에도 조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으로부터 바람 받은 땅들도 오염 문제가 심각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반환 주일미군기지 쓰레기 폭탄 정화 비용 계속 늘어 일본 자위대는 주일미군의 사고 뒤처리까지 떠말고 비용까지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친 미군 우리가 버린 연료 탱크 일본이 치워라. 2018년 아오모리현 기지에서 발진한 미국 F-16이 이륙 직후 근처 호수의 보조연료 탱크 2개를 떨어뜨려 기름으로 오염됐고 지역 당국은 미군의 연료 탱크 회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해상 자위대를 출동시켜 뒤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때 주민들은 오키나와 주민들이 분노하는 마음을 알겠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과 EU는 PFAS 관련 규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작년 미국 정부는 성명을 내고 3년 이내에 PFAS 사용을 전면 통제하고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PFAS는 의외로 생활 곳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벨기에 연구진은 종이 발대의 방수 코팅에 인체에 해로운 PFAS가 사용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유통되는 친환경 빨대 브랜드 39개를 조사했더니 27개 제품에서 컵출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 내에서도 우리가 컸었는데 한솔재즈는 시험 인증기관 성적서를 공개하며 인체에 해가 없는 수성 아크릴계 코팅제가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PFAS에 대한 우리를 인지해왔고 자사가 생산하는 종이 제품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일은 무림업체의 종이 소재를 사용 중인데 이 소재는 미국 FDA. 세계 빨대 1위 서일. 우리 종이 빨대엔 유해물질 없다. 독일 연방위험 평가연구소의 식품 안전성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PFAS뿐 아니라 60여 종의 유해물질이 일절 함유되지 않았다는 성적서를 받았습니다. 서일은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종이 빨대를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국내외 9개 공장을 운영 중이고 국내 종이 빨대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입니다. 해당 제품은 네슬레와 메이류업, 서울우유에도 납품되고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는 전국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를 마실 때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고 한국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산 빨대에 유해물질이 없다는 점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주일 미군뿐 아니라 일본 회사들도 관리 소홀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즈오카시 화학공장 주변이 고농도 PFAS로 오염된 것이 드러났고 직원들 혈액에서도 해당 물질이 다량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기준치의 5배를 초과하는 양입니다. 일본 내부가 워낙 환경 문제에 둔갑해 과거에 또 미나마타병 등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전혀 바뀔 생각이 없어 일본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철저한 관리로 국민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현대차가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게 될 화제입니다. 테슬라가 중국 시장을 장악하며 안도하는 사이
현대차는 또 한 번의 기술 개발로 세계를 놀라게 한 상황인데 이는 양사 간의 엄청난 차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테슬라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자국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3% 늘어난 2,700만 대를 달성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1,320만 대가 팔렸고 이 중 자국 브랜드 점유율은 53%를 넘긴 상태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62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는데 이 중 전체 전기차의 55%, 340만 대가 중국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인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 150만 대보다 2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마치 만두를 빚듯이 끊임없이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서 가격이 나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재 중국 전기차 회사가 승승장구하는 듯 보이지만 이면에는 망해가는 업체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10년의 투자붐이 끝나 이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 모드로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 설립된 WM모터스는 한때 전기차 스타트업 4마리 용종 하나로 불렸지만 현재는 파산 일보 직전입니다. 이달 초 WM모터스가 파산 신청을 하고 회장이 미국 뉴욕으로 도피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자동차 제조업체는 200여 곳으로 이 중 전기차를 실제 생산하는 브랜드는 50개입니다. 외신들은 중국에서 적어도 15개의 전기차 스타트업이 파산위기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 샤오펑 CEO는 2027년까지 전기차 제조사가 8개 정도 남을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인데 정작 샤오펑 역시 적자와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중국 업체 2곳이 뛰어들어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화웨이 전기차 브랜드 아이토는 신형 SUV 모델 M7을 출시했고 한 달 만에 6만 대 이상의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리스는 화웨이와 협력해 아이돌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양사는 2021년 아이토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발표했고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 2.0과 운영체제 하모니를 답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형보다 저렴하고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4,6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아이토는 한 달에 약 1만 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출고 지연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리스는 충칭에 2곳의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한 곳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내놓은 충칭 공장까지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 베이징 1터부터 3공장, 참저우 공장, 충칭 공장 등 5곳을 운영했으나 판매 부진으로 2021년 베이징 1공장을 매각했고 참저우 공장도 곧 매각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칭 공장은 2017년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지은 현지 생산 거점인데 4드 사태 이후 현대차 불매가 일며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고 결국 해당 공장도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충칭 공장의 최저 입찰가는 4,100억 원대로 최초 매물 등록가 6,800억 원보다 39% 낮아져 있습니다. 이를 종국 전기차 업체 사이리스가 눈독을 들이는 상황입니다. 인수할 경우 사이리스의 연간 생산 능력은 100만 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사오미도 전기차를 준비 중인데 2024년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국 내 전기차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출구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지닌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중국은 기술을 빼낸 뒤 애국 마케팅을 펴는 사례가 많아 언젠간 벗어나야 하는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현지 신설 한국 법인 수는 194개로 베트남의 세운 3위계에 처음으로 뒤처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로 돌아온 24개 기업 중 15개는 중국에서 생산시설을 옮겨왔습니다. 현대제철도 중국 시장 내 현대차 부진이 이어지면서 베이징 법인과 충칭 법인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최근 중국 현지 생산법인인 연파유항공사 청산 작업을 완료하며 세 곳이던 중국 곡창을 1개까지 줄였습니다. 해당 공장은 조선업 불황과 생산성 저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누적 적자로 청산이 결정됐죠. 중국에 의존했던 테슬라는 올해 3분기 수익률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가격을 인하한 것이 마진을 갉아먹었던 것입니다. 테슬라는 43만 5천 대의 차량을 인도했는데 전분기 대비 7% 감소한 수치입니다. 3분기 매출은 233억 달러로 나타나 시장 전망치 241억 달러를 크게 밑돌았고 같은 기간 순이익은 18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17%에서 7%대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주행거리를 줄이더라도 값싼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해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 가격을 계속 올리던 작년과 비교하면 판매 전략이 180도 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뒤 소프트웨어 등 다른 분야에서 돈을 벌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며 중장기적인 성장 둔화 우려에 불을 지폈습니다. 준비 중인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 양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트럭은 2021년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로 변경됐고 기대감이 크게 꺾여 버린 상태입니다. 이에 테슬라 주가도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자산 평가액이 하루 사이 22조 원이나 증발했을 정도입니다. 분석가들은 내년에도 테슬라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며 그저 평범한 자동차 업체처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기술 개발에 나서 두각을 보인 것인데 최근에는 첨단 제조 공법인 하이퍼캐스팅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이퍼캐스팅은 차체 부품을 일일이 용접 조립하지 않고 한 번에 찍어내는 방식이라 제조 비용 절감에 유리합니다. 2026년 양산을 목표로 자재 주조 및 가공 조립 생산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으며 하이퍼캐스팅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는 테슬라의 기가캐스팅을 본뜬 방식으로 6,000터부터 9,000톤의 힘을 가할 수 있는 초대형 기가 프레스를 이용해 특수 알루미늄 합금판으로 차체를 한 번에 주조하는 공법입니다. 이를 통해 170개가 넘는 부품을 2개의 큰 부품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해당 공법으로 원가의 40%, 무게는 30% 절감할 수 있었고 또한 컨베이어 벨트가 사라지면서 공장 면적도 20% 줄인 바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탈리아 이드라, IDIA 사로부터 해당 기가 프레스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드라는 1946년 이탈리아에서 설립된 업체로 2007년 중국 LK테크놀로지 그룹에 인수된 회사입니다. 2016년부터 기가 프레스를 만들던 이드라는 2020년부터 테슬라의 초대형 프레스 장비를 공급해 왔습니다. IDIA는 기가 캐스팅 공법을 사용하면 자동차 제조업체가 세실을 제작하는 비용을 평균 30% 이상 줄일 수 있다며 2035년까지 자동차 제조사의 80%가 기가 프레스를 사용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이드라는 지난해 9,000톤급 초대형 프레스 장비를 세계 최초로 공개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당 프레스는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위해 제작을 요청한 것입니다. 기가 프레스는 압력 세기를 톤 단위로 표시하며 단위가 커질수록 크고 단단한 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6,000톤급 기가 프레스를 주로 공급해 왔는데 사이버트럭 생산을 위한 9,000톤급 기가 프레스를 추가해 총 14대의 기가 프레스를 테슬라에 공급한 상태입니다. IDIA는 전 세계적으로 21대의 기가 프레스를 생산 및 선적했으며 25대의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도 이드라로부터 9,000톤급 기가 프레스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공급되는 동급 모델이 현대차 그룹에도 납품되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이를 시험용 모델로 사용하고 자체 기가 프레스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계열사인 현대로템에서 하이퍼캐스팅 장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8월 차량용 프레스 설비인 서보 프레스를 공개했습니다. 6,800동급으로 현재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맞먹는 크기입니다. 현대로템은 국내외 14개 고객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보 프레스 시연회를 개최했는데 큰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프레스는 암축력을 발생시키는 구조에 따라 기계식 프레스와 압축식 프레스, 서보 프레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서보 프레스는 자체 구동 시스템이 장착된 서보 모터에 의해 구동돼 속도와 위치를 제어해 최적의 모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형 구간에서 저속으로 운영해 정교한 가공이 가능하며 충격을 완화시켜 품질과 생산 유연성이 증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계식 프레스와 달리 적용되는 힘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곡선이 많은 자동차의 외부 차체를 찍어내는 데 유용합니다. 현대로템은 자체 개발한 공정간 이송 장치를 적용해 장치를 국산화했으며 기존 분당 15장의 공정 속도를 18방으로 늘려 생산성을 극대화시킨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사전 검증된 무결점 설비를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2008년부터 서보 프레스 기술 개발에 착수해 지난 2009년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 5,000톤 규모 서보 프레스를 납품한 적이 있으나 초대형 생산 라인을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무너지고 있지만 미래 성장성에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가캐스팅 시장은 2030년이면 195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볼보와 니오, GM, 토요타, 폭스바겐도 기가프레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가 경쟁에 빠져드는 형국인데 현대차는 계열사와 함께 이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생산 라인 전동화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취임한 지 3주년을 맞았는데 2020년 이후 현대차와 기아의 매출은 2배로 뛰었고 영업이익은 7배가 뛰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2000년만 해도 글로벌 판매 순위 10위였으나 작년에는 3위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4배까지 증가하며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 2위 자리를 꿰차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174개에 달하는 대체 소자를 직접 개발해 위기를 넘겼던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의 아이라에도 현지 판매가 증가했고 인도와 동남아, 유럽 등에서도 일본을 밀어내며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 완전히 벗어나 기술로 승부를 보길 바랍니다. 한국 방산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올 미래의 효자로 등극할 한국형 전투기 KF-21분의 본격적인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KF-21의 기동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되면서 벅찬 감동과 환희로 순식간에 좌중을 압도했는데요. 특히나 KF-21의 360도 회전 기동에 미국 군사 전문가들까지 화들짝 놀라며 미친 기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기량을 뽐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진상인리가 또 한 건 제대로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한국도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KF-21분과 관련된 최근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ADX 2023 분가 17일 개막한 가운데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켰던 건 바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분의 힘찬 비행이었습니다. 사실 개막을 하루 앞둔 16일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KF-21 보람의 한 대가 힘차게 창공을 갈랐는데요. 국산 전투기 KF-21이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순간으로 서울 ADX 공동운영본부는 이날 취재진을 불러 모아 KF-21 시험비행을 선보였습니다. KF-21 시험비행은 화려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편대 비행 이후 이어진 단독 비행이었지만 취재진의 이목을 한눈에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KF-21 시제기가 공군기지 내에서 시험비행을 한 적은 있지만 KF-21이 비행하는 모습이 일반에 당시 참석한 취재진들은 KF-21의 화려한 비행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너도나도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KF-21 비행은 LX 개막일 이후로도 이어질 예정으로 서울 LX 계기로 마련된 한미연합 공중전력 축하 비행에 기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LX는 세계 군사력 1위인 미국의 군 장비들이 최초로 전시대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군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F-22 랩터와 F-18 등 해외 기지의 핵심 항공자산과 주한미군의 지상장비를 처음으로 전시했습니다. F-22 랩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미국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최강의 모습답게 F-22 랩터는 몸을 움츠러들게 하는 굉음과 함께 행사장 상공을 맴돌며 사선 비행과 코브라 비행 등 특유의 기동성을 자랑했습니다. F-22와 거의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어 형제라고 불리는 우리의 KF-21도 그만큼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ADX를 맞아 불과 며칠 전 KF-21-3 4호기의 편대비행이 방사청 채널 영상을 통해 최초로 공개됐었습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늠름한 자태를 뽐내며 360도 기동을 아주 부드럽게 높은 상공을 향해 끝없이 날아오릅니다. 그러더니 이내 곧 편대 비행을 실시하면서 날개에 새겨진 KF-21의 이름을 위풍당당하게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 쌍둥이처럼 줄이라도 엮어 놓은 것처럼 줄지어 나란히 비행하는 3, 4호기의 모습은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건 물론 우아하게 활공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리곤 3호기 앞장서 순식간에 180도 틀어 편대를 빠져나갔고 연이어 4호기가 따라서 비행하는 모습은 여느 화려한 에어쇼를 전혀 부럽게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사실 KF-21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찬란하게 밝은 날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28일 한국형 전투기 KF-21C 제6호기가 사천제 3훈련 비행단 상공을 힘차게 가르며 최초 비행에 성공했었습니다. 작년 7월 시 제1호기가 처음 날아오른 이후
약 1년 만에 시제기 6대 모두가 비행에 성공한 KF-21은 KAI가 2016년부터 개발한 전투기로 제원은 폭 11.2m, 길이 16.9m, 높이 4.7m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로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 등 무장을 최대 7.7톤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는 성능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는데 KF-21은 4.5세대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가장 최신 수준인 5터부터 6세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5터부터 6세대 전투기는 가격이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 실제 보편적으로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도 4.5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활용하는데 KF-21은 추후 순차적 개량을 통해 5터부터 6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적 형상을 갖춘 KF-21은 엔진을 제외하면 각종 주요 부품을 국산 기술로 만들었는데요. KAI에 따르면 KF-21의 국산화율은 65% 수준으로 KAI는 엔진과 공대공 및 공대지 등의 유도탄 기술 획득이 늦을 뿐 기체의 설계 테스트 생산 공정은 국산화율이 100%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KA는 풍동시험, 직접 개발에 도입한 자동 조립 장치,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국산 지상 시험 장비, 아이언버드 등을 모두 우리 기술로 개발했으며 하나 시스템은 AESA 레이더, LI 진엑스1은 통합 전자전 체계를 개발해 KF-21에 탑재했습니다. 이런 KF-21은 올해 5월 내년도 최초 양산 착수를 위한 주요 절차인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면서 날아오를 채비를 마쳤습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은 항공기나 함정과 같이 개발해서 최초 생산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연구 개발 도중에 양산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KF-21은 내년부터 최초 양산에 착수해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공군에 인도될 계획으로 공군은 2032년까지 KF-21 12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 필리핀 등 해외 국가들도 향후 KF-21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장기적으로 수출 전망도 매우 밝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강구영 KAI 사장이 KF-21에 대해 21세기에 만든 유일한 4.5세대 전투기이면서도 향후 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까지도 개량할 수 있어 2030년대 중반에는 경쟁 기종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KF-21분이 머지않은 미래의 F-35V를 대체한다는 의견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었습니다. F-35V를 대신해 KF-21분이 중국의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평가를 내린 건데요. 실제로 앞서 포브스는 KF-21분을 4.5세대 전투기로 평가하면서 노후화된 F-52, F-타이거2와 F-4 팬텀뿐만 아니라 F-15K 슬램 이글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며 미국 내에서도 KF-21을 F-35A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KF-21의 성능은 여러 면에서 F-35와 유사하지만 단일 엔진 항공기가 아닌 산발 엔진으로 구동되는 프로토타입 항공기라며 추후 보람에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포브스는 KF-21은 완벽한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영국, 유럽, 일본의 항공기를 능가할 것이라며 또한 KF-21은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KF-21분이 공대공 임무에 더 최적화됐다는 점을 들어 F-35분과 약간의 선을 두고 있는데요. KF-21분과 F-35분 둘 다 다목적 전투기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임무와 역할을 따져보면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F-21분은 공대공 임무에 더욱더 최적화된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는데 올해 초 유라시아 타임스에서도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런 내용의 분석 기사를 내보냈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KF-21과 F-35를 합동 운용하려는 걸 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다며 F-35는 지상 표적 공격에 더 최적화된 기체로 F-35 스텔스 능력으로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한 뒤 KF-21의 우수한 기동성과 공대공 미사일을 통해 적을 초토화시키는 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F-35의 스텔스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체가 바로 KF-21로 적과 대치 상황에서 제공을 장악하고 우위를 확보하는 데 최적화된 겁니다.
실제로 KF-21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기동성과 공중전인데, 이를 위해 KF-21은 우수한 인멸하중과 추력대 중량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에서도 KF-21을 전 세계 전투기들 가운데 역대급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등 공대공 임무에 최적화됐다는 건 이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귀에 담지도 못할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KF-X 분담금 납부를 뻔뻔하게 미루고 있는 인니에서 얼마 전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밝혀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외신에 따르면 물도코 인니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요회의에서 인니의 KF-X 사업 참여 목적이 기술 습득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며 현재 돈을 써야 하는 곳은 KF-21이 아니다 라고, 그러면서 한국과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재협상을 해야 한다 며 기술 이전 항목 확대는 물론 KF-21 기술에 대한 판권과 지적재 상권까지 요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인니는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분담금 문제를 비롯해 KF-21 기술 판권 등 자신들이 요구했던 것들 모두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최근 방사청에서 인니에게 KF-21 분담금을 지금처럼 계속 미룬다면 KF-21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엄동환 방사청장은 국정감사에서 10월 초 인니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달 말까지 믿을 수 있고 실행 가능한 분담금 계획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실제 국정감사에 나온 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듯 인니는 내년 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차기 선거에서 현재 인니 국방장관인 프라보오 수비안토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KF-21 사업이 완전히 뒤집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인 프라보오는 무기 도입에 관해서 그동안 독주로 일관해 왔는데, 우리와 보람의 사업을 계약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는 정적이라 사실 KF-21 사업을 반가워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 이상 우리도 인니 상황을 배려해 줄 이유가 전혀 없으며, 냉정하게 이러한 인니 내 정치적 분위기를 재빠르게 판단해 플랜 B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보고할 인니 퇴출을 위한 착수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등 KF-21 사업에서 우리가 먼저 인니를 쳐낼 구체화된 방안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방사청도 조만간 KF-21 사업에 대한 인니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접수해 진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비용과 업무 분담 관련 합의서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니가 내년 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걸 감안하면 중요 정책 결정과 돈 집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인니의 뻔뻔함에 치가 떨릴 정도로 징글징글한데요. 하루라도 더 빨리 서둘러 인니를 퇴출시켜야 하겠습니다.